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은지 선생입니다. 지금 현대 산문으로 들어가죠. 정확히는 현대 산문 중에 대표는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의 원리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소설의 원리와 함께 다른 것들도 같이 공부가 되게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외울 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외운 건 시의 원리였었죠. 화자의 생각을 시말로 표현한 노래까지. 지난 시간 9강까지 해서 꽉 채워서 외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원리부터 배우고 들어갈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갈래상의 특징인 소설의 특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는 이를 알아둬야겠죠. 그래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는 사람이 말을 할 건데 서술자가 전하는 이게 말하는 이의 특징이고요. 원리 3, 내용상의 특징은 싸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소설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싸우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싸우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짜장면을 먹지 짬뽕을 먹지 이런 갈등을 하죠. 이런 것도 어쨌든 짜장면과 짬뽕파가 갈등을 벌이는 거,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소설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를 심심하게 전달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갈등이 드러나잖아. 내면적인 내적 갈등이라도. 그쵸?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찾는 게 소설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 외웠어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거 외우면 돼요. 소설은 뭐라고요? 서술자가 전한다고요. 어떤 걸? 싸우는 얘기를.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소설까지 해서 잘 듣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인강을 듣는 거잖아요. 인강을 듣는데 적어도 지금 이제 10강이거든요. 10강까지 한다 하면은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완전 완벽하거나 이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알게 되는 거예요. 문학의 흐름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문학만 조심하면은 문학 부분은 끝나는 거지. 아주 잘하고 있어. 소설 부분에서는 우선 말하는 이의 특징인 서술자 부터 알아두라고 했었죠. 누가 전달한다고요? 서술자가 전한다고 했어요. 어떤 거를? 싸우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됐죠?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를. 그래서 서술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기 선생님이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이거는 여자. 이렇게 하면 여자 같나? 여자야. 얘가 맹은지야. 근데 맹은지가 남친이 생긴 거야. 남친의 이름은 키가 이렇게 크고 잘생긴 김수현. 미안해요. 김수현인 거야. 그래서 맹은지랑 김수현이랑 서로 사랑에 빠졌어. 근데 어느 날 맹은지에게 다른 남자가 대시를 미안해요. 대시를 한 거야. 그 남자는 굉장히 멋있는 키가 큰 얘는 팔도 길다. 이종석이었어. 그래서 이종석 씨랑 이종석 씨랑 김수현 씨랑 서로 대결을 하는 거지. 야, 맹은지는 내 거야. 아니야, 맹은지는 내 거야. 이걸까? 아니. 야, 맹은지 네가 가져. 아니야, 네가 가져. 이런 걸까? 어쨌든 싸우는 거야. 그때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달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건을. 그래서 예를 들어 맹은지 입장에서 전달을 하는 거야. 맹은지가 전달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면은 친구야, 여러분들이. 친구야, 내가 남친 있는 거 알잖아. 수연이. 근데 수연이랑 잘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종석이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근데 종석이를 자꾸 거부하는데도 종석이가 나한테 그렇게 좋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만 전달을 받는 거죠. 그러면 김수현 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수현 씨가 너희한테 와서 이렇게 머리 멋있게 해가지고
나 도민준인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은지랑 사귀잖아. 어쩔 수 없이 사귀어주고 있는데 은지가 한창 헤어질 참인데 다행히 딴 남자가 생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가서 내가 은지 양보할 테니까 네가 가져라고 했는데 그 남자도 아니야 네가 가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황당했지 뭐야. 이렇게 전달을 했어. 그러면 맹은지의 입장에서 전달받았을 때랑 그 다음에 김수현 씨의 입장에서 전달받았을 때랑 완전 다르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종석 씨의 입장에서 전달받아도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걸 이 셋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셋을 바라보고 있는 맹은지의 친구 혜미가 전달한다고 생각해봐. 야야 그 소식 들었어? 맹은지 김수현이랑 사귀잖아. 김수영이 맹은지 왜 사귀지? 근데 이번에는 이종석까지 맹은지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뭔가 얘네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달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의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냥 맹은지의 태도, 김수현의 태도, 이종석의 태도, 이들의 말, 대화나 태도만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걸 김수현 씨의 엄마가 여러분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해봐.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왜 그런 여자를 만나지? 하면서 게다가 꼴값이지 또 바람을 피는 거 있지? 아우 이상한 여자야 이러겠지.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선 되게 이상해지겠지 얘가. 그죠? 그리고 굉장히 잘난 아들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요.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아예 다르게 전달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정말 승질나죠? 우리 수연을, 우리 이종석을 감히 논하다니. 어쨌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서술자가 전한다는 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이 서술자에 따라서 서술상 특징이 달라져요. 주인공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고 주인공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도 달라지고 말투에서도 드러나. 만약에 맹은지와 김수현이 사랑에 빠졌대요 이거랑 맹은지 고년이 김수현을 꼬셨습디다 이거랑 어때? 말투 자체가 다르죠. 처음에 맹은지랑 김수현이 사랑에 빠졌대요 이거는 둘의 뭔가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맹은지 고년이 김수현을 꼬셨습디다 이랬을 때는 뭔가 띠꺼워 보이죠. 그쵸? 이렇게 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예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서술자에 따른 서술상 특징 문제 그리고 말투 이걸 그래서는 문체라고 해요. 꼬셨습니다. 꼬셨습디다랑 사귀었대요. 이거랑 아예 다르잖아. 그치? 말투에 따라서 내용이 아예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서술상 특징이나 문체 그리고 어조 격양된 어조로 맹은지가 감히 김수현을 이렇게 말해봐. 이런 어조라면 여러분들은 맹은지가 지금 나쁜 거구나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조를 부드럽게 동화처럼 어린이 여러분 맹은지 공주님이 김수현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러면은 어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겠죠. 이렇게 서술자에 따라서 내용이 아예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 그리고 서술자가 어디서 바라보느냐 이걸 시점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뭐는 시점은. 됐죠? 그 다음에 싸운다는 건 두 글자로 갈등인데 갈등의 모습을 어렵게 갈등의 양상이라고 해요. 갈등의 모습을.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모습을 싸운다고 표현을 했어. 다시 얘기해서 어쨌든 갈등이 있잖아. 아까 그 얘기에서는 이종석과 김수현의 한 여자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등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나 지금 선생님 좋아하는 거 카메라에다 보이죠? 상상만 해도 좋은 거야. 선생님 때는 그래. 그들은 선생님이 당연히 볼 수 없는 존재지. 실제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칠 리 없겠지. 그치? 뭐
정말 마주친다면은 저 멀리 개미만하게 보이시겠지, 이분들은. 그치? 어쨌든 상상만 해도 좋은 것 같아, 선생님. 갈등 양상, 싸우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 갈등은 내적 갈등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갈등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더 깊이 있게 정리해 줄 거예요. 지금 73쪽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만약에 선생님이 맹은지와 김수현 사귀었어. 끝. 이러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면 재미도 없고 그냥 한 문장만 딱 얘기한 거잖아. 그치? 이러면 이야기라고 할 수 없어. 물론 정말 짧아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 진짜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유명한 시인이 3글자인가 한 줄인가로 사람들을 울려봐라 라는 내기를 했었대. 근데 딱 그 시인이 해냈대. 그래서 뭐라고 썼냐 했는데 신발 팝니다. 아니다. 아기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이거였대. 그걸로 막 어쨌든 그게 스토리가 나오잖아. 아기 신발을 팔아? 한 번도 쓰지 않아? 헉, 뭐지? 하면서 슬퍼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진 않아. 다시 얘기해서요. 이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야기에는 일정한 배경이 있어야 돼.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상황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들었어요, 지금? 아무튼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로 내 배경은 칠판이 보이죠? 뭘 하니까? 수업하니까. 수업하니까 칠판이 보이는 거지. 여기서 뭘 하겠어. 그치? 그래서 이 배경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드라마에 이렇게 칠판이 보이고 학생들이 쭈르륵 앉아있어. 그런 배경 안에서는 학교에서의 얘기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배경만 있으면 될까? 아니죠. 배경 안에서 인물들이 등장을 해야죠. 물론 우화 같은 건 사람이 아닌 사물 아니면 동물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것들도 어쨌든 인물인 거죠. 토끼와 거북이. 어때? 토끼라는 인물, 거북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오누이와 호랑이. 오누이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옛날 얘기들 보면 진짜 잔인한 것들 많다? 근데 우리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읽는 것 같아. 오누이와 호랑이도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었대. 잔인하지 않아? 그치? 그런 식으로 잔인한 얘기들이 진짜 많더라고.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배경과 인물이 있어. 그러면 이야기가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요 배경에서 서 있어. 인물이야. 이게 이야기일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해야겠죠. 이게 뭐야? 인물이 일정한 사건. 뭐 대화를 하든 행동을 하든 친구랑 놀든 뭔가는 해야 돼. 행위를. 그래서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잘 보세요. 소설에서 외워야 될 첫 번째는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이다. 지금 외우세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이다. 이거고요. 소설에서 공부해야 될 두 번째는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 소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분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실제 소설을 봤을 때 분석해야 되는 3가지가 뭐죠? 바로 어떤 배경이지? 시간, 공간, 상황, 계절 다 찾아내. 그 다음에 인물들은 누가 나오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사건 벌이는 거지? 줄거리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3개는 실전에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 소설은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외울 거 우리가 소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다? 배경, 인물, 사건이다. 여러분 어른들 봤을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려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고개만 깠다? 어른 안녕 이거야?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인사해야 돼? 안녕하세요. 90도 인사하죠. 그때 안녕하세요 이랬을 때 90도 인사할 때 보통 애기들 가르칠 때 배로 인사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알아? 그래서 배 인사하세요 하면은 어르신분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설 할 때 외울 때는요. 배로 인사한다 라고 외워보세요. 다시 소설에서는 어떻게 인사한다? 배 인사한다. 배로 인사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배, 인, 사. 세 가지인 거죠. 다 외웠어요? 다 가려버릴까? 소설의 원리는 뭐라고요?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 소설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뭐라고요? 찾아야 될 거? 배, 인사. 배는 배경, 인물, 사건. 됐죠? 이렇게 해서 얘네를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선생님이 시점 정리해본다고 했었죠? 갈등, 양상 공부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배경, 인물, 사건은 다음 시간부터 실전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배경이 언제지? 뭐지? 인물이 뭐지? 사건이 뭐지? 이런 식으로. 배경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네모를 치면서 구분하는 게 좋아요. 인물은 동그라미, 사건은 물결이나 밑줄. 밑줄, 물결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석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갑시다. 시점부터 정리를 한다고 했었죠. 서술자가 바라볼 때는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시점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3인칭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해요. 시점이고 마지막으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지금까지는 아직 어렵죠? 쉽게 하자. 다시 얘기해서 1인칭이라는 거는요. 소설 안에 나라는 애가 무조건 있는 거야. 내가 김수현을 사귀거든?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요. 주인공의 친구, 주인공의 딸 이렇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소설 안에 나라고 없고 소설 밖에 있다면 소설 밖에서 관찰을 한다면 그때는 3인칭이 되는 거죠. 소설 속에 나라고 등장을 하면 1인칭, 소설 밖이라면 3인칭. 소설 밖에 있을 때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다. 다시 얘기해서 인물들의 마음속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은요. 정말 그들의 행동을 관찰만 하고 말을 관찰만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은지는 걷는다. 그러고 뒤돌아본다. 수연이 은지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행동과 말만 쓰는 거야. 그들의 속마음은 몰라. 그리고 소설 밖에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시점에는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점순이와 내가 등장하는 동백꽃 같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점순이는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써있어.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동백꽃에서는 점순이의 마음을 대놓고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소설을 모르더라도 선생님의 얘기만 들어봐봐 한번. 점순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점순이의 마음은 몰라요. 나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주인공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점순이의 마음은 몰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키 나오는 거. 그 컬투의 한 사람이 계속 따라하는 거죠. 오키는 막 이러면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오키라는 딸의 입장에서 관찰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인공 두 남녀의 사랑 얘기를 알 수 있을까요? 대놓고? 대놓고 알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지. 왜 엄마가 아저씨가 좋아하는 삶은 달걀을 자꾸 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때 묻은 어른들이니까 그래도 오키보다는.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이 그래요. 소설을 보면서 홍길동은 말한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릅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소설 밖에서 관찰하면서도 마음속까지 다 알아.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은 그들을 행동만, 대화만 관찰하는 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 양상 공부한다고 했었죠. 갈등에 대해서 봅시다. 갈등은 싸우는 거고요. 갈등 양상은요. 우리 양상이라는 용어 알아두면 편해요. 양상은 모습이라는 뜻이야. 갈등 모습. 그래서 갈등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건데 우선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내적 갈등이고요. 마음속의 갈등.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갈등. 됐죠?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면 내적 갈등은 마음속의 갈등이야. 개인의 마음속의 갈등. 여러분들 평소에 갈등 많이 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건 다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인강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핸드폰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내적 갈등들이지. 내가 좋아하는 그녀에게 지금 문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녀도 마찬가지지. 이 남자에게 내가 답을 칼답으로 바로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 이런 갈등. 모든 것이 마음속의 갈등이죠. 아, 내가 이따가 저녁에 된장찌개 남은 걸 먹을까? 아니면 밥을 사 먹을까? 아, 밥만 푸면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들. 이것도 내적 갈등이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겉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야. 예를 들어서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거나 사람들과 사람들이 싸우는 거. 나랑 피디님이랑 막 싸우는 거야. 이것도 갈등이죠. 피디님이 수업 그만해요 이러면 나는 더 할 거예요 막 이런 것도 갈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많죠. 우리 친구들이랑도 많이 싸우잖아. 그렇지? 조금의 갈등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미연이랑 친구랑 친한데 그 친구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근데 엄청 싸우진 않았는데 갈등이 되게 컸잖아요. 미연이란 친구는 선생님이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실망을 한 거지. 야, 겨우 이런 게 해외여행이야? 이런 거지. 그리고 선생님은 그 당시에 미연이는 결혼을 했었고 선생님은 결혼 안 하니까 그 친구는 신혼여행을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신혼여행은 당연히 좋은 여행이잖아. 일반적인 여행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연이는 신혼여행만큼의 여행을 기대했던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고 나는 미연이가 자꾸 짜증나. 뭐 여행이 이래 이런 식으로 투덜대니까 투덜대면은 나도 싫잖아. 4박 6일 동안 계속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 이런 것들이 친구와 친구의 갈등,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개인과 회사 아니면 나를 둘러싼 사회와의 갈등. 이런 것도 많죠? 크리스마스 날 쉬어. 아니에요. 전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이런 갈등들. 말이 안 되지. 방학 더 늘려. 아니요. 저는 방학을 늘릴 수 없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공부 그만해. 아니요. 저는 공부 좀 더 할래요. 이런 갈등들. 말도 안 되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제일 바라는 갈등이겠죠. 책 좀 그만 읽어. 눈 나빠져.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책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이런 갈등들. 방금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인데 어쨌든 나와 회사의 갈등, 나와 학교의 갈등 이런 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 외에도요. 개인과 자연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정말 추워. 나가기 싫어. 이것도 갈등이죠. 눈이 많이 왔어. 이것도 갈등이죠.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싫어. 이것도 갈등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과 운명의 갈등. 사주팔자 믿는 사람들 많죠. 매년 재미로 운수 보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역마살이 있다. 돌아다녀야만 되는 그런 게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화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맨날 결혼 늦게 해 이러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결혼은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물가에는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를 조심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조심하고 약간 비슷한 거 돌리는 느낌이기는 한데 뭔가 맞기는 해도 그치? 그런 게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죠. 예를 들어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가 알고 보니 내 이복 동생이야. 이런 것도 운명의 갈등이지. 이런 거 아침 드라마에 되게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 이복 동생. 나를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내 언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갈등 양상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고요. 세분화하면 몇 가지? 5가지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소설을 보면서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면 되는 거죠. 됐죠? 우리 이제 책을 잠깐 봅시다. 책. 73쪽에 보면 소설의 원리 해서 써있죠.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라고 써있죠. 이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1번 소설이란 서술자가 전하는 73쪽.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종합 감상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감상도 봐야 돼요. 소설의 특징이라고 해서 1번 소설의 특성의 허구성, 뻥이다. 2번째 개연성, 있을 만한 일이다. 이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3번째 진실성,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 4번째 서사성, 길다. 산문성, 또 길다.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인데 그 안에 구성의 3요소가 뭐라고요? 배인사예요. 배인사. 다시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구성의 3요소는 배인사라고요. 됐죠? 여기 구성에다가 써봅시다. 구성의 3요소 가로 열고 배경, 인물, 사건. 그 다음에 2번째로 서술자가 전한다고 했었죠. 서술자나 시점이나 문체나 어조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옆으로 보면요. 74쪽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 3인칭 관찰자 혹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있죠. 거기 옆에 얘가 있으니까 얘를 보면서 이게 왜 1인칭 주인공인지 왜 관찰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번째, 소설의 문체 혹은 어조는요.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풍자, 반어, 그리고 해학이 있죠. 풍자는 비꼬는 거야.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학은요. 웃긴 거야. 그 다음에 싸우는, 이거는 갈등이라고 있죠. 이 갈등은요. 대립하는 것이죠. 1번 갈등이란 정의는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나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대립하는 양상 써있죠. 그래서 안의 갈등과 밖의 갈등이 있고요. 밖의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그리고 인물과 환경, 그리고 인물과 운명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번째 갈등의 종류를 정리를 했죠.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고요. 이 예를 보면서 아 이런 예가 있구나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소설을 풀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갈등의 원리를 보면요. 1번 첫 번째 갈등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라고 써있죠. 왜 이 갈등이 일어났지?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갈등의 전개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갈등하지고요. 그게 주제가 되거든요. 주제. 됐죠? 그 다음에 이야기라고 해서 배경, 인물, 사건 써있죠? 이게 이야기 구성의 3요소라고 했었어요. 배경의 배, 인물의 인, 사건의 사, 동그라미 합시다. 배, 인, 사. 됐죠? 배경은요. 시간, 장소, 사회를 의미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 밑에 인물은요. 성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요. 인물들이 벌이는 일과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76쪽으로 가서 소설의 구성 단계는 말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몇 단계? 5단계가 있다고 써있죠? 전반적으로 5단계고요. 어떤 소설은 4단계고요. 어떤 소설은 3단계고요. 어떤 소설은 결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알았죠? 이제 슬슬 힘들어지죠. 시간도 거의 끝나가는데 소설이 사실 소설을 재밌어하고 즐기지 않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선생님도 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힘내서 해봅시다.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즐기면서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알았죠? 소설은 5단계의 구성 단계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평면적, 입체적 구성이 있다고 해요. 평면은요. 시간 순서대로, 입체는 시간 뒤죽박죽. 그 다음에 5번, 6번은 한번 훑어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종합감상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종합감상하고 끝낼 건데 전체 종합감상은요. 이 소설을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인데 소설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면은 모두 다 이런 감상 방법이 있어요. 봐봐요. 오늘은 사실 소설의 원리, 그리고 구성의 3요소, 그리고 이 종합감상 이 3가지만 알면 정말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소설의 원리 뭐라 그랬죠?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는 배인상. 그죠? 그 다음에 이 종합감상인데 문학작품을 볼 때요. 그 문학작품 자체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문학작품 자체만 보면서 파악하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 할 일이죠. 시에서 화자를 찾고 생각을 찾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나 시어의 의미나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를 찾는 게 작품만 보는 거죠. 서술자를 찾고 갈등이 어디 있는지 찾고 배경인물 사건을 찾는 게 작품만 보는 거죠. 근데 작품만 봐서는 그거를 제대로 감상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입장에서도 한번 그 작품을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다른 독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배경이 된 시대나 배경이 된 사회를 알면 더 좋겠죠. 일제강점기다. 전쟁이다. 뭐 1960년대다. 이런 식으로 알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작품만 바라보는 관점을요. 작품만 본다. 절대적으로 작품만 본다라고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작가 입장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본다. 이 작가가 실제로 담배를 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구나. 이런 걸 알아본다. 아니면 맹은지가 첫사랑한테 차였는데 그래서 이런 가을바람이라는 시를 썼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작가의 입장을 알고 보는 걸요.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는 표현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대나 사회가 여기에 이렇게 반영됐더라. 그러면 윤동주 시에서 밤은 일제강점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대를 반영해서 보는 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혹은 반영론적 감상. 그 다음에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수용하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이거를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효율적인 수용, 효용론. 그래서 4가지 감상 방법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이야. 다음 중 작품 감상 방법이 다른 것은 혹은 다음 보기와 같은 작품 감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적절한 것은 이런 식이야.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보기에 문학작품은 절대적으로 문학만 봐야 된다. 작품만 봐야 된다라고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감상해야 돼? 시에서는 운율만 보고 화자만 보고 화자의 정서를 찾고
표현 방법을 찾고 무슨 법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작품만 보는 거죠.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어할까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77쪽에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절대론적 정리되어 있죠. 이거의 마지막 예를 봅시다. 홍길동전을 읽고 첫 번째,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실현과 성장을 그린 소설이야. 이건 홍길동 전만 보고도 알 수 있나요? 작품만 보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론, 이런 건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조선시대가 배경이야. 뭐죠? 반영론이죠. 그 다음에 사회비판적인 작가의 경향이 드러났네. 아, 이 작가가 원래 사회비판적인데 이 경향이 이 소설에 드러났네. 이러면 뭐죠? 작가 표현론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읽고 오늘날의 사회도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이때는 내가 생각한 거죠. 오늘날도 이래 하니까 효용론적 관점이죠.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는 학생들은 계속 틀려요. 맞는 학생은 쉽게 맞아.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표 문제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풀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지 뭐 어쩌겠어.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고 마무리를 할게요. 동백꽃이라는 소설에 보면 작품 속에 나는 점순이에게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 시대 현실을 반영한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감상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지고 감상을 한 거죠? 작품만 본 거예요? 실제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이 있더라고. 이랬으니까 실제 시대, 현실을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점순이와 나의 갈등을 그린 소설이야. 그거는 작품만 보고도 알 수 있으니까 절대론적 관점이죠. 이런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됐죠? 이렇게 작품 감상 방법까지 정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한 번 더 마무리를 합시다. 소설의 원리가 뭐였죠?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 이야기 구성의 3요소는 배인사, 배경, 인물, 사건. 그리고 작품 감상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작품만 보는 방법, 작가 입장에서 보는 방법,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 시대를, 사회를 반영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현대소설 작품 연습을 하고요. 마지막에 현대극 그리고 현대 수필 작품까지 연습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극도 수필도 현대소설처럼 생각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고생 많았고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